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추트자문의 이상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저와 늘 같이 촬영했던 이선철 대표님께서 이제 3프로 촬영을 가셔가지고 제가 혼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양회입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중국의 양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양회는 이제 한 해 중국 정부의 경제, 정치 운영 방침이 정해진 최대의 정치 행사로 전국 정치협상회의, 정협과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가 더해져 이제 약 2주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양회는 이제 시진핑의 3기 공식화와 더불어 중국이라는 국가가 워낙 인구가 많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전 세계의 시선이 양회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침체하는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경기 부양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회의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경기 부양책을 공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깊은 고민이 엿보이는데요. 중국의 주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가 우리나라인 만큼 관심도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3월 5일 개막한 양회의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올 한 해 중국 경제와 정책의 중요 방향성을 예측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제적인 세력 균형이 재편되었는데요. 크게 보면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북, 중, 러 이렇게 대립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슈퍼파워인 미, 중 간의 신냉전으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경제 제재로 중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본격적인 제재를 실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한국, 대만 등의 동맹국들을 통해 최신 반도체 라인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등 견제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문제 등이죠. 자세한 건 여기 기사를 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반도체법을 통해 중국 업체의 14나노 이하의 비메모리 반도체, D램 기준 18나노미터 이하 낸드 플래시 기준 128단 이하의 장비를 중국 업체에 팔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과 대만 등 이미 중국 공장이 있는 동맹국 기업에는 1년 유예 기간을 주긴 했지만 현재 미국의 정책 기조를 볼 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인도와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는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제한하는 세부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반도체 업계가 입을 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아직 D램 기준 14나노미터 공정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최근에 7나노나 4나노나 성공했다는 이제 낚시성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수율이 중요한 반도체 업계를 볼 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좀 의미 없는 내용의 기사죠. 현실적으로 14나노미터와 100단 낸드 플래시 수준인 중국의 경우에 이 같은 반도체법은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죠. 이번 양회에는 기술 제재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업무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2012년 1조 위안, 약 185조 원에서 2022년 3조 900억 위안, 약 572조 원으로 10년 사이 3배나 넘게 늘었습니다. 기초 연구개발비 역시 2012년 499억 위안에서 2022년 1951억 위안으로 증가하며 총 연구 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에서 6.3%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하이테크 기업은 2012년 3만 9천 개에서 2022년 40만 개로 급증하며 중국 전체 기업 연구개발의 투자의 68%를 차지했고 이 중 762개사는 글로벌 연구개발 2,500대 기업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의 기술 개발 역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 이런 기술 자립 계획을 마냥 허무맹랑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원천 기술의 상당수와 설계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속해 있고 한국과 대만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제 질비한 상황에서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인 중국이 기술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을 시도해 봐야 하는 문제지만 최근 미국의 확고한 제재 의사 표명을 두고 동맹국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반도체 수출의 60%를 다루는 중국 시장이 막히게 되면 타격이 큰 만큼 양국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외부적인 리스크는 미국과 유럽 등의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의 수출 감소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4%, 이제 유럽의 성장률은 0.8%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 연준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리오프닝으로 재개된 중국의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늘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특별채권 3조 8천억 위안으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소비 촉진 정책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시기에 4조 위안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로 9.4%의 성장을 일궈낸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중국의 고용시장 불안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난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청년들이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으면서 분노하여 이제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는 등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 정부는 심각한 사회 문제와 정치적 불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 불안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대졸자 기준 신규 일자리 수를 전년 대비 100만 개 늘어난 1200만 개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다소 낮추더라도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올해 중국의 약 1158만 대졸자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를 활성시켜 해결하겠다는 당국의 계획이 여태까지와 같은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안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 내수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 좀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다만 적절한 통화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중국 내에서는 이를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이유는 지난해 중국의 소비 위축 원인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실직으로 인해 최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버틴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미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으로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인민은행까지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하여 지나치게 경기가 과열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다시 발생해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 통화당국 내에서조차 금리 인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것인데 2021년 이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가계의 지출 여력이 줄어들어 소비와 내수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구입 보조금제를 실행해 실소유자들에게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양을 위해 모기지 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3.8%까지 인하했고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는데 이 같은 지원책이 차츰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버블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최악의 부실을 막아낸 중국 정부이지만 올해 다시 경기 부양책을 펴는 입장에서 이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계획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양회에는 민간 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국영 기업에 대한 우선 투자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냈으며, 이는 3월 양해에도 강조될 부분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책 중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기업에 대해 유리 장벽 제거, 국영기업과의 동등한 대우,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참여 등이 있습니다. 과연 여태까지와 다르게 민간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중국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은 2022년,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예상한 것보다 10년 정도 빠른 것으로 지난해 전체 신생아 수가 1000만 명 아래로 하락한 956만 명을 기록한 것이 주요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 숫자는 사망자인 1041만 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며 지난 6년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옆 나라인 한국의 경우 저출산이 꾸준히 문제가 되긴 했지만 2021년에야 자연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고령화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노령화 또한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못지않게 빠르다는 것인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면서 제조업이 핵심 강점인 중국 입장에서 노동력 감소는 경제 발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권리 향상이 포함됩니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여성의 취업 확대 복지 확충, 영유아에 따른 보육 지원 강화를 통한 출산율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주거비 문제와 도시 인구 과밀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의 골머리를 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워킹맘의 육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한국과 같은 초저출산 문제에서 자유롭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가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플랫폼 기반 기업에 대한 독점권 규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1년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와 디지, 추신과 같은 소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독과점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장기적인 독과점은 신규 기업의 진입과 이를 통한 경쟁을 막아 산업 발전을 저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2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대에 머물자 정부는 빅테크 기업에 가했던 세무조사와 각종 규제들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었다는 판단에 이제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우선 올해만 보면 알리바바 등 이제 중국 테크 기업은 경기 회복에 따라 매출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을 추론해 보면 기존의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산업에서 반도체, 전기차 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산업에 정책적 혜택을 좀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 중 전이되는 국회격이라 하면 정협은 정책 자문 기구인 셈인데, 정협의 새 구성원들을 보면 기존의 알리바와 바이두 등 이제 플랫폼 기반 빅텍 인사들이 빠지고 첨단 기술 산업의 CEO들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지원에 나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첨단 기술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번 양회는 단순히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닌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여전히 강력한 제조업 국가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부양 기조가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난 2년간 경제 봉쇄 여파로 역대급으로 쌓인 중국의 가계 저축 수준을 고려했을 때도 재개방에 따른 부양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CPI가 2.7%에 이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국가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부양과 소비 증진이 가시화되면 이에 따라 중국 증시는 수혜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도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투자에 앞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보고 중국 정부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투자에 대해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양회에 대해 좀 전달 드렸는데 투자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